대학 시절 바빠서 계속 잠수 타던 동아리 회식에 오랜만에 얼굴 비추러 갔을 때의 일이다. 내가 없는 동안 동아리에 들어온 이승현이라는 남자애도 와 있었다. 참고로 이 남자애 먹보나 존나에 되는 주제에 얼굴은 반반한 개 짜증나는 놈이다. 학교에서도 겁나 유명해서 그냥 가볍게 인사만 하고 친구들 있는 자리에 껴서 신나게 마시고 있었다.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를 무렵 그놈이 갑자기 꼽사리를 꼈다. 오늘 처음 봤으면서 지혜씨, 진짜 미인이시네. 지금 남친 있어요? 라며 작업을 걸어왔다. 그냥 귀찮아서 네, 남친 있어요. 완전 알콩달콩해요. 라고 대놓고 찰벽을 쳐줬다. 이러면 포기하고 딴 데 갈 줄 알았는데 포기하긴커녕 계속 끈질기게 들이댔다. 솔까 나 그닥 예쁜 편은 아닌데 이게 이놈 작업 방식이다. 존예 여신들한텐 말도 못 걸면서 비벼볼 만한 여자애들한텐 이빨린 말로 구워 삶아서 모텔 데려가서 잡아뜨리는 게 목적이다. 직접 만난 건 처음이지만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지혜씨, 수지 닮았다는 말 많이 안 들어요? 이목구비가 비슷한데? 이제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구나 싶어서 얼탱이가 없었다. 암만 들이대도 잘 안 되니까 이번엔 다른 수작을 부리는데 뜬금없이 지자랑을 하기 시작했다. 저 최근에 또 고백받아서 여친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양다리여도 괜찮다고 하길래 사귀기로 해줬어요. 저 완전 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딴 얘긴데 친구 엄마한테도 좀 만나보자는 소리 듣고 진짜 그건 좀 아니다 싶어서 아니 아줌마 양심이 있어야죠, 아들뻘인 사람한테 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안물안궁인 얘기 혼자 주절주절 계속 해대길래 착하시네요. 인기 많으시네요. 진짜 재밌게 사시네요. 영혼 없는 리액션 좀 해줬더니 진짠 줄 알고 완전 신나가지고 슬쩍 머리 만지고 허벅지도 더듬으면서 지혜씨, 회식 끝나고 어때요? 저 나름 자신 있는데. 이러더니 갑자기 귀에다 입김을 훅! 진짜 기분 개더러웠다. 이번엔 또 지가 먹보한 내 친구 얼평까지 해대기 시작하더니 막판에는 저 진짜 경험 많은데 여태 한 번도 생긴 적 없어요. 쩔지 않아요? 여기서 결국 내 인내심도 한계가 왔다. 간신히 붙들고 있는 이성의 끈을 아예 놔버렸다. 진짜요? 그거 진지하게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는 게 좋지 않아요? 지혜씨, 갑자기 왜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태 한 번도 안 생겼으면 본인 정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건 빨리 검사해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거니까. 못하면 제가 아는 비뇨기과 소개해드릴까요? 삼촌이 의사신데 제가 말해둘게요. 승윤씨 정자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어때요? 이런 식으로 주위 사람들한테도 다 들리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고선 총무한테 여태 못 낸 회비 내고 바로 집으로 왔다. 내지를 땐 시원했는데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목청껏 정자니 비뇨기과니 한 게 엄청 쪽팔려서 그날 이후 다시 전처럼 잠수 타게 됐다. 그 일이 있고 반년 후 먹보당했던 내 친구 예은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요즘 어떻게 지내?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 나도 반가워서. 나야 잘 지내지. 너야말로 그동안 잘 지냈어? 그때 그 일 이후로 힘들어 보였는데 뭐라 말 걸기도 어려워서. 고마워. 신경 써주고 있었구나. 그게 실은 그 일 때문에 전화한 거야. 혹시 오늘 시간 있으면 학교 근처에서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길래 마침 그날 다른 약속도 없어서 저녁 때 보기로 했다. 시간 맞춰 약속 장소로 가보니 친구 말고도 처음 보는 여자애들이 몇 명 와 있었다. 게다가 날 보자마자 갑자기 일어나서 단체로 인사하길래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그놈한테 단물만 빨린 애들이라고 했다. 그때 내가 한바탕 헤집고 간 회식 자리에서 뭐야 저 여자, 완전 사이코 아니야? 쿨한 척하며 넘어가려고 했지만 평소 쓰레기 같은 행실이 워낙 유명했던 터라. 듣고 보니 그렇네. 혹시 진짜로? 이런 여론이 형성된 채로 회식 자리는 그대로 끝이 났다고 한다.
내가 시작한 이승영 고자설은 그 후로도 동아리 멤버들을 통해 순식간에 대학 전체에 퍼졌다. 나중엔 고자설뿐만 아니라 혹시 성병도 있는 거 아니야? 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은 하나둘 그놈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남자애들한테도 손절당해 혼자 남게 됐다. 남친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아무 여자한테나 찝쩍거려서 원래부터 남자애들 사이에선 말이 많았고 친구도 거의 없었다. 걔가 자주 같이 논 애들이라고 해봤자 딱 봐도 여친이 없는 씹덕들이었다. 근데 그런 씹덕들도 허구한 날 해대는 여자 자랑에 지쳐서 손절각 보고 있던 차에 이번 일을 계기로 연을 끊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콩깍지가 씌어있던 여자애들도 점점 거리를 두면서 사실상 왕따로 전락했다. 그러자 그놈도 조금은 반성했는지 얼마 동안은 얌전히 지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다. 뭐라? 어차피 안 생기는 거면 돈 막 해도 되잖아. 이러고선 유흥가에서 술집 여자들 헌팅에 그야말로 열을 올렸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자는 아니었다. 어처구니 없이 애가 생겨버렸고 상대는 결혼을 재촉했다. 난 무정자증이니까 애가 생길 리 없어. 네가 나 말고 다른 남자랑 하다가 생긴 거겠지. 못하면 친자 검사라도 할까? 이렇게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책임 안 지려고 발악했지만 이 자식 남의 집 귀한 딸 임신시켜놓고 한다는 소리가 아주 뻔뻔하네. 왕년의 운동선수였던 한덩치 하는 장인어른에게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맞고는 잔말 말고 여기다 도장 찍어. 사실상 반강제로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고 결혼했다. 그리고 장인어른 친척분이 토몽이를 하시는데 거기서 노가다 뛰느라 대학은 그만두게 되었다고 한다. 당연한 거지만 그놈이 사라지자 다들 내심 기뻐하는 눈치였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건 회식 자리에서 내가 한바탕 해준 덕분이라고 여자애들은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저녁도 풀코스로 대접해줬다. 취준한다고 정신없는 동안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 후 다른 동기한테 들은 말로는 순진한 여자애들 올리고 다니는 인간 말종 쓰레기 새끼를 내가 총대 메고 참교육했다고 통쾌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놀랐다. 내가 남자였으면 이 일을 계기로 여친 한둘은 쉽게 만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슬프게도 주로 여자 후배들한테서만 인기 짱인 선배가 됐다. 다 필요 없고 남친 내놔. 아직까지도 남친은 못 사귀었지만 일지망 회사에 붙어서 남친 생긴 것보다 기뻤다. 다시 그놈 얘기로 돌아가면 자식도 낳고 일도 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반성하고 정신 차리고 살고 있겠지 싶었는데 3살 버른 80까지 간다고 역시나 사람 본성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바람이나 피고 댕기다가 장인어른한테 걸려서 개빡돈 장인이 여의주를 박살내서 진짜 고자가 됐다는 소문이 있다. 같은 대학이었던 남사친에게 청첩장이 왔는데 당일에 식장에 가니 하객마다 지정석이 있었는데 내 자리만 없었다. 심지어 내 이름은 하객 리스트에도 없었다. 당연히 나는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고 접수대에 가서 잘 좀 체크해봐요 라고 따졌다. 나 이외에 대학 동기 여자애들도 문제없이 참석해 있었고 딱히 신랑과 연애를 해서 껄끄러운 관계도 아니었다. 오히려 얘를 거의 모르는 편에 가깝다. 하지만 청첩장도 보내왔고 대학 동기니까 초대해줬나 보다 해서 온 것이다. 같이 있던 동기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자 신랑이 눈치챘는지 이쪽으로 다가와서는 에? 네가 여길 왜 왔어? 초대한 적도 없는데? 초대받을 정도로 나랑 친하지도 않잖아 라고 말했다. 뭐? 초대한 적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분명 집에 청첩장이 왔었는데? 전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나는 잠깐 멍해져 있었다. 물론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알지. 그래, 충분히 자각하고 있다. 같은 직장을 다니지만 정말 그뿐인 정도의 사이. 얘랑 그렇고 그런 관계도 아니었고 그렇게 될 뻔한 적조차 없다. 신부와도 면식이 있는데 딱히 내가 신부한테 뭔가 잘못해서 반감을 산 것도 아니고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 말까한 정도의 관계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 신랑은 자기 결혼식에 초대했을 내게 남들 앞에서 온갖 망신을 다 주고 있다. 참고로 청첩장은 분명히 왔었다. 내 착각일 리는 없지만 설마 이런 전개가 식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기에
지금은 증거를 댈 만한 청첩장도 갖고 있지 않다. 최대한 머리를 쥐었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생각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었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어 분통하고 내 모습이 처참해서 바보마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다. 이런 내 사정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은 마치 내가 잘못 들어온 초대받지 않는 손님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창피해진 나는 축의금도 안 내고 그냥 식장을 나왔다. 그 후 몇 시간이 지나 핸드폰 전원을 틀었더니 엄청난 양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그렇게 창피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어렵사리 친구 메시지를 읽어보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있었다. 글쎄, 내 사정을 알게 된 신부와 신부 부모님과 대학 교수님이 격분해서 결혼식이 파토났다고 하는 것이다. 글로는 다 못 말하겠다고 전화 좀 해달라는 친구들의 카톡이 산더미처럼 와 있길래 나는 그중 한 명에게 전화를 해봤다.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식 자체는 중간까지 진행됐다고 한다. 하지만 그 후 신부가 갑자기 신부 대기실로 돌아가 꼼짝도 안 해서 중단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상황을 아무것도 모른 채 당황해 울며 돌아간 나를 보고 신랑은 미친 듯이 웃어댔고 손가락질해가며 나를 비웃었다고 한다. 신랑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일단 또라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걔가 도대체 왜 잘 알지도 못하는 내게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수군거리는 대학 동기들과 그런 반응을 보고 놀란 신랑의 싸늘한 분위기를 보고 상황을 눈치챈 교수님, 게다가 그 모습을 신부 부모님도 보고 있던 듯하여 그런 신랑의 행동을 신부 부모님들이 따지기 시작했고 신랑 부모님은 거기에 반론하고 있던 사이 사정을 들은 신부가 신랑에게 쓰레기 새끼 라고 경멸하자 신랑이 역으로 화를 냈다고 한다. 일단 그 자리가 난장판이 됐다는 건 알겠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신랑이 내게 망신을 준 이유도 알게 되었다. 그건 신랑보다 늦게 회사에 들어온 내가 빠르게 자격증을 따낸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 헐, 고작 그런 이유로? 친구에게 들었을 때 나는 어처구니가 없는 신랑 행동의 이유에 경악하고 말았다. 고작 그 이유 하나로 내게 복수하겠답시고 초대할 생각도 없는 주제에 나를 식장으로 불러놓고는 남들 앞에서 내게 망신을 주고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 듣고 나니 온몸에 혐오감이 느껴졌고 이내 분노가 올라왔다. 참고로 신랑도 같은 자격증을 따려고 했지만 떨어져서 재도전하고 있는 와중에 나는 한 번에 땄다. 뭐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자격증은 난이도도 꽤 높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절대 딸 수 없는 레벨이다. 그렇기에 노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일이 끝나도 집에서 계속해서 공부했었고 잘 모르겠는 건 이미 자격증을 딴 사람에게 물어보러 가든 해서 힘들게 얻은 결과이다. 한편 신랑은 공부 같은 건 다 멍청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이딴 자격증 금방 딸 수 있어. 라며 공부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고 떨어지고 나서도 이번에는 문제 난이도가 평소보다 좀 높았던 거라 내 잘못이 아니지. 라는 말이나 하고 있었다. 내 핸드폰에는 수도 없이 많은 카톡이 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신랑한테 온 것도 있었다. 너 때문에 내 결혼식을 다 망쳤어. 나한테 사죄하고 위자료 내. 식장 비용까지 싹 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몇 통씩이나 기분 나쁠 정도로 보내왔다. 게다가 카톡으로 안 그치고 음성 메시지로도 같은 내용으로 내게 소리치듯 욕설을 퍼부었다. 일단 신랑은 무시했고 그 후에 친구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이번에 신랑이 한 행동을 신부는 물론이고 신부 측 부모님이 격분해서 파혼하기로 결정했다는 듯하다. 아무 잘못도 한 적 없는 나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장깨까지 부려가며 굴욕을 준 남자와 딸을 결혼시켜줄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뭐 신부분도 신랑이 그런 짓을 저지를 만한 남자인 줄은 몰랐고 이번 일로 정이 다 떨어졌다고 한다. 결혼식은 파토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고 말했다 한다. 물론 식이 파토난 건 100% 신랑 잘못이기 때문에 변상금과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들었다. 신랑 부모님도 처음엔 신랑을 감싸주었지만 너무나도 주위의 항의가 거셌고 신랑 편을 드는 정신머리라니 미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듣자 부모님조차 이제는 신랑을 탓하고 있다고 한다. 계획대로였다면 결혼식에서 내게 창피를 주고 크게 웃은 뒤 자기는 신부와 행복하게 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완전히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되어 매우 초조해하고 있을 게 눈에 뻔하다. 결혼식이 파토나 위자료와 식장 비용까지 청구당할 계획은 그 친구 머릿속에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당연히 내줄 생각은커녕 미안하지만 이번 일은 나도 고소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초대받은 증거를 들고 있지 않았지만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었으니까. 증인도 그 장소에는 몇 명씩이나 있었고 신부를 찾아가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면 혹시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게 창피를 주고 울게 만들어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받고 말았다. 분명 그때는 내게 있어서는 정말 지옥 같은 순간이었다. 그렇기에 절대로 신랑을 용서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받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후 나와 신부에게 소송당한 신랑은 나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짓거렸지만 결국 우리의 완승으로 끝났다. 그 덕에 내게도 위자료가 들어왔다. 솔직히 결혼식에 참가하려고 옷도 새로 사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세팅하느라 꽤 돈이 나갔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그 자식에게 복수한 기분이 들어 조금은 통쾌했다. 그날을 위해 산 옷은 다시 봤을 때 그때 기억이 떠올라 트라우마가 되어 그냥 공짜로 친구에게 줬다. 그 대신 다른 옷을 사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 신랑은 결국 신부에게도 거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되자 주변에 아무도 자기 편이 남지 않게 되어 이제 와서야 울며 한탄하고 있다고 한다. 자업자득이지 뭐. 이 이야기는 내가 근처 마트에 장 보러 갔을 때의 일이다. 돌아가는 길에 나는 탁 트인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에 부딪히고 말았다. 다행히 시골이라서 당시 근처에 사람은 없었다. 아파라. 다행히 의식은 붙어 있었지만 몸이 경련하고 있었고 오른쪽 몸에 엄청난 고통이 있어서 나는 운전석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차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자 상대방이 운전석에서 내렸다. 차에서 내린 건 시꺼먼 정장을 빼입은 나쁘게 말하자면 조폭 같은 인상의 통통한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나를 노려본 뒤 창문을 두드리며 한마디 했다. 야! 눈을 어디다 달고 운전하는 거야 임마! 라며 아저씨는 공갈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내 차 어떻게 할 거요? 고물 같은 네 차 5대는 살 수 있는 차요 이게. 얼른 안 물어내냐? 라고 말해왔다. 게다가 아저씨는 네 내가 누군지 알아? 칠성파 두목이야 내가. 싸게 경찰 안 부르냐? 별로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라고 말하며 문을 발로 쾅쾅 차기 시작했다. 골치 아픈 인간 만났네 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억울했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후에도 아저씨는 잘 안 내려 임마! 라며 내 차를 계속 발로 찼다. 덕분에 내 차는 사고와는 별개로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졌다.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발로 차여 움푹 꺼진 부분을 백미러로 보고 있었다. 그 후 그 자리를 벗어나 자기 차로 돌아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고는 어딘가로 전화하기 시작했다. 어렴풋이 들려오는 목소리로 유추해보건대 경찰이나 구급차를 부르는 건 아닌 듯했다.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몸을 이끌고 나는 겨우 차에서 기어내렸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애벌레 흉내라도 내고 있을 줄 알 지경이다. 그때 조금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심지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 그 목소리는 나를 향했고 괜찮아요? 사고 난 거예요? 라고 말하며 달려오는 사람들이 보였다. 바로 근처에 상가가 있는데 아무래도 사고 날 때 소리가 들렸는지 거기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뛰어나온 것 같았다. 그 사람들은 내 곁에 오더니 나를 알아보고는 아니 잠깐만 혹시 행님 아니여? 맞네. 야 행님 사고 났다. 엔진 오일 새 잔에 차 좀 한쪽 구석으로 옮겨봐야. 행님 부축 좀 하란께 빨리. 라며 내 몸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그 장소에서 옮겨주었다. 행님이라고 하는 건 내 이름이 민행이어서 옛날 친구들이나 아는 동네 주민분들은 다들 나를 장난으로 그렇게 부른다. 그 행님이라는 단어를 들은 상대 아저씨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져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나를 조폭들 중 어느 파의 두목으로 착각한 듯했다. 그도 그럴만하다. 나를 구하러 와준 상점 아저씨들은 하나같이 인상이 험악하기 때문이다. 술집, 정육점, 야채가게, 건축자재, 토목 관련 등 힘써야 하는 가게가 많아서 그런지 다들 근육이 다부진 사람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아저씨에게 방금 그 전화 구급차 부른 거죠잉? 시간 얼마나 걸린대요? 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당황해 얼버무리며 아니요. 지인한테 늦는다고 연락하려고 라고 했다. 진짜로 구급차 부른 게 아니었구나 생각하며 나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그런 나를 대신해 상점 주인 중 한 명이 아저씨에게 큰 소리로 화내기 시작했다. 뭐? 당연히 구급차부터 불러야 할 거 아니여. 행님 크게 다친 거 보면 모르냐? 되게 죄송합니다. 아저씨는 서둘러 구급차를 부르려 했지만 토목업 하시는 분이 됐어! 우리가 연락하려니까! 행님 조금만 더 버티고 있어봐요잉? 라고 말해주어 나는 작게 끄덕였다. 토목 상인한테 혼난 아저씨는 완전히 쭈그러들었다. 얼굴이 창백한 채로. 아저씨가 겁먹고 있는 사이 상점가에서 뛰어와준 사람들은 움직이지 말란게요. 숨 들이키고 내쉬고 천천히. 구급차가 올 때까지 나를 돌봐주었다. 그렇게 나는 무사히 구급차로 긴급 이송되어 입원하게 되었다. 나는 중상이긴 했지만 장애가 남을 정도는 아니었고 한 달 정도의 입원으로 끝났지만 그 사이 상점가분들이 끊임없이 병문안을 와주었다. 너무 자주 찾아와 한 번은 간호사에게 꾸중까지 받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때 이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나중에 상점가 아저씨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사고 냈던 아재 말이여. 건축회사 사장이라던디요. 본인 입으로도 조직 이름까지 말했어서 무조건 조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듣고 깜짝 놀랐다. 조폭이 아니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걸로 유명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들 싫어했나 보더라고. 저번에 잘못 주차해서 통행로에 세운 부하차를 발로 차서 찌그러뜨린 적도 있고. 정말요? 겉보기에도 조폭 같은데 성격도 딱 조폭 같네요. 결국 그 후에 경찰에 행님차 블랙박스 보여줬더니 상대가 신호를 무시했던 게 그대로 찍혀 있었단게요. 그 아재 음주까지 했더라고. 다름이 아니라 그 아저씨는 대낮부터 술을 잔뜩 마시고 친구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한다. 매번 그러고 다녀서 지금까지 어떻게 안 잡힌가 싶을 정도였다고 한다. 뭐 작은 시골이다 보니 이 얘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퍼져 아저씨가 운영하고 있던 회사는 비난을 못 견디고 도산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아저씨는 기소되어 지금은 형무소 안에서 나에게 배상금을 내주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나쁜 짓을 저지른 놈은 반드시 벌받게 마련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사건이었다. 참고로 내가 행님이라고 불리는 걸 듣고 아저씨가 착각한 또 하나의 원인은 아마 다들 내게 존댓말을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조폭도 아니고 싸움도 잘 못하는 그냥 평범한 일반 남자다. 하지만 회계 일을 하는 곳도 있어서 상점가의 회계 상담이나 토목관계 세무 처리를 싼 가격으로 맡아주고 있어서 다들 고마워서 존댓말을 써주고 있었다. 행님의 존댓말까지 쓰고 있으면 착각을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생각이 나라도 든다. 실제로 과거에도 착각받는 일이 몇 번 있기도 했고 나는 존댓말 쓰지 마시라고들 얘기하지만 모두 회계나 세무 같은 건 하나도 몰라서 너무 고마워서 나는 특별한 존재라나 뭐라나. 뭐 그런 만큼 상점가 이곳저곳에서 여러 선물을 받기도 하고 도시락도 주시고 하니까 서로 윈윈이기도 하고 토목이나 건축일 하시는 분들은 내 가족이 이사 가거나 집을 짓거나 할 때는 꽤나 서비스도 후하게 해주시곤 해서 오히려 내가 더 감사할 따름이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 일을 통해 정말 지역 인맥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때 그분들이 달려와 주지 않았더라면 솔직히 그 아저씨가 구급차를 불러줄지 어쩔지도 모르는 일인데다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운이 나빴으면 차에 불이 붙어 저 세상 갔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었던 나를 대신해 주변 정리나 사고 처리 같은 걸 다 맡아준 모두에게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다. 27살일 때 33살인 연상녀와 사귄 적이 있는데 그 여자는 굉장히 건방진 여자였다. 처음에는 내가 먼저 반해 1년 정도 걸려 겨우 사귀었지만 내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지 나는 거의 펫이나 다름없었다. 차라리 펫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이 버릇은 주체를 모르고 까부네. 이런 여자여도 좋아했기 때문에 2년 정도 사귀었는데 그녀의 거만함은 점점 심해져만 갔다. 몇 번이나 싸우기도 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툴툴대면서 잘해주는 타입도 아닌데다가 속내도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기는 나 몰래 모임도 자주 나가는 주제에 내게는 여동생한테 전화가 걸려오는 것 정도로도 화를 냈다.
여사친도 다 떠나갔고 스스로 생각해도 왜 이런 여자랑 사귀고 있는 건지 회의감이 들 때쯤 그녀가 바람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미 참을 만큼 참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싸웠는데 이 여자가 한다는 말이 나랑 너를 비교할 거면 내가 한 5번은 바람펴도 되지. 그 정도는 해줘야 너랑 급이 같아지지. 라는 기가 차는 말만 하고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인다. 그렇게나 잘해준 나를 배신한 것과 그 후에 보인 태도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고 내 속에서 무언가 불타올라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래, 알겠어. 내 주제에 사귀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건데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나 봐. 미안해. 라고 사과했다. 여자친구는 기분이 좋아져서 알면 됐어. 그럼 화해하고 한잔할까? 아, 민수야. 사과의 의미로 맥주 좀 사와. 라고 말했다. 그녀 입장에서 나는 콩깍지가 씌어 뭐든 말하는 걸 다 들어주는 충실한 개와도 같은 존재겠지. 알겠어, 사올게. 이렇게 말하고 그날은 지나갔다. 그 후 2년 동안 그녀가 35살이 될 때까지 사귀었다. 그 사이에도 그녀는 바람 상대와 계속 놀아났다. 내가 한마디라도 하면 바로 욕을 퍼부었다. 그래서 나는 싸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참아왔다. 그녀의 방자한 태도도 다 받아줬다. 중간에 또 다른 남자와 바람난 것도 알게 되었는데 그때도 그녀는 뻔뻔하게 너랑 사귀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것이지 바람 가지고 뭐라고 하다니 건방지네? 라며 웃었다. 뭐 나도 그녀에게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기에 바람을 피든 말든 알 바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질투하는 척 연기한 것일 뿐이었다. 그 후 나는 2년 사이에 크게 출세했다. 그녀에게 복수할 걸 생각하니 자연스레 일에 대한 의욕도 불타올라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치고 올라왔다. 출세를 하고 나니 급여도 껑충 뛰어올랐고 그녀는 꿈에 부풀어 점점 결혼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게 보였다. 쉬는 날에는 그녀 집에 초대받아 그녀의 가족들과 밥을 먹기도 하고 그녀의 친척들과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었다. 다들 이렇게 좋은 남자친구 또 없다고 결혼은 언제 하냐는 얘기를 했다. 그저 연하남일 뿐이었던 내가 출세해서 수입이 늘어나니 그녀도 옷차림 등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녀는 예전에는 불쌍해서 내가 사귀어주고 있는 거야. 완전 나한테 콩깍지 씌었다니까. 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이쪽은 내 남자친구야. 완전 엘리트고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있다. 그녀 나이는 이제 35살이고 홍기가 거의 꽉 찼다. 그래서 꽤나 초조해하는 게 느껴졌지만 자존심 높은 그녀는 절대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내지는 않아서 보다 못한 그녀의 친구들이 나를 불러내 빨리 결혼하라고 종용해왔다. 걔 분명 기다리고 있을걸? 빨리 결혼 어떻게 할지 얘기 좀 해봐. 라나 뭐라나. 출세해서 돈도 지위도 오른 나를 붙잡고 싶어 안달난 건 알겠지만 곧 복수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니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걸 겨우 참아내고 나는 알겠어요. 그럼 슬슬 답을 내도록 해볼게요. 라고 말했다. 그녀 친구들은 안심하고서는 화이팅! 하면서 응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그녀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라고 말하고 그녀를 레스토랑으로 불렀다. 응? 뭐야? 중요한 얘기라니? 그녀는 기뻐하며 물어왔다. 프로포즈 하려나 보다 하는 반짝거리는 눈으로 내 입에서 나올 청혼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이걸 받아줬으면 해 라며 반지 상자를 건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쁜 내색을 감추고는 응? 이게 뭐야?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상자를 여는 그녀. 상자 안에는 접힌 편지가 한 통 들어있고 반지는 없었다. 그걸 본 그녀는 응? 하면서 동요하고 있었다. 거기에 내 마음이 적혀있으니까 읽어봐 라고 말하고 살짝 웃어주니 아직 프로포즈가 다 안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응? 뭐야? 서프라이즈야? 뭔가 떨린다.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편지를 열어본 그녀. 안에 쓰여진 내용은 오늘로 끝이야. 안녕 이었다. 아니 잠깐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다. 어제 오지랖 넓은 네 친구가 빨리 결혼 정하라고 하길래 하긴 슬슬 때가 되긴 했지 싶어 하루 종일 고민하고 답을 냈거든. 그렇구나. 그래서 내 결론은 편지에 써있는 대로 너랑은 이제 끝이라고. 헤어져야겠다는 답이 나왔어. 잠깐만. 왜? 미안한데 너 같은 여자는 안 되겠어.
그랬더니 가쁜 숨을 내쉬며 괴로워하는 그녀. 대체 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가 너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해? 내가 네 개야? 빵 셔틀도 아니고 부려먹기나 하고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 모르지? 라고 하자 그녀의 호흡은 한층 더 격해져 앉아있기조차 힘들었는지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방을 들고 가게를 나가려고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왜 그랬어? 계속 프로포즈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심이냐? 바람 펴놓고도 떳떳한 여자랑 누가 결혼을 하려고 그래? 이제 안 그럴게. 나 이제 35살이야. 너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미안한데 나는 이미 2년 전부터 너한테 마음 식었어. 절망에 빠져 나를 올려다보는 그녀. 나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너에게 복수를 하려고 여태껏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 이제서야 너한테 해방돼서 기뻐. 잘 있어라. 나는 그녀를 둔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앉은 채로 가쁘게 숨을 내쉬며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나는 그저 너무나도 통쾌할 뿐이었다. 이게 몇 년에 걸친 내 복수다. 이날을 위해 어떤 부당한 일에도 참고 또 참아가며 연기를 해왔다. 그녀에게 결혼을 꿈꾸게 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에는 완전히 그런 생각만 들도록 했다. 프로포즈 날 참교육할 생각으로 아이는 몇 명 갖고 싶다던가 어디에 살고 싶다던가 어떤 집을 사고 싶다던가 하는 얘기만 주구장창 해왔던 것이다. 그 후 나는 다른 여자와 사귀었는데 연애라는 게 이렇게 멋진 거라는 걸 내게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항상 나를 치켜 세워주고 내게 지극히 잘해준다. 고집도 아예 없는 건 아니긴 했지만 가끔은 둘이서 여행도 가고 싶어. 라던가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 같은 정말 귀여운 고집들 뿐이다. 물론 질투는 하지만 내 형제들도 굉장히 잘 대해주고 가스라이팅 같은 것도 없다. 귀여워서 확 껴안아버리고 싶은 느낌의 여자다. 그렇게 나는 32살에 그녀와 행복한 결혼을 하고 지금은 아이도 2명 낳고 집도 샀다. 일도 변함없이 열심히 하고 있고 내조도 잘해주는 아내 덕분에 지금은 회사에서 독립한 뒤 안정기에 들어 모든 게 잘 풀려나가고 있다. 물론 일이 바쁠 때도 있지만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공원이나 리조트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기도 하며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너무 행복한 나머지 전 여친의 존재는 거의 기억도 날까 말까한 수준이었는데 며칠 전 친구가 결혼식을 올렸을 때 나는 일이 너무 바빠 축의금만 넉넉하게 넣어 보냈었는데 나중에 감사 전화가 왔을 때 전 여친의 근황을 어쩌다 듣게 되었다. 그녀는 내게 차인 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한때는 방에 틀어박혀 살았고 그 후에도 주위에서 결혼 압박이 심해 소개팅에도 나가고 했다는데 결혼하고 싶다는 어필을 너무 심하게 해서 남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한다. 뭐 지금은 40살이 되었을 테니까 평범한 여자여도 결혼할 가능성이 낮을 텐데 그딴 성격을 가진 여자는 평생 시집 못 갈 거라고 말해줬다. 황금 연휴에 언니가 시댁에서 살해당할 뻔했다. 언니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매우 심각해서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걸 결혼할 때 사돈 어른들께도 말씀드렸고 가족 경사 등으로 모였을 때도 매번 요리에 갑각류가 안 들어가도록 신경 써왔다. 사건은 언니가 연휴에 사돈 댁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일어났다. 언니가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것이다. 나와 엄마가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형부는 아직 회사에 있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돈 어른들과 울다 잠든 아이들이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물어봐도 안사돈 어른이 유정이가 갑자기 괴로워하더니 쓰러졌어. 어쩌다 그런 건지 도통 이유를 모르겠어. 유정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만 할 뿐이었다. 겨우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선생님은 새우를 드셔버렸나 보네요. 라고 하셨다. 설마요. 언니가 그걸 먹을 리는 없어요. 언니는 갑각류 알레르기란 말이에요. 언니는 중학교 때 갑자기 갑각류 알레르기가 생겨나 전신이 다 부어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다. 그 후로 언니는 2번 다시 죽을 고생하고 싶지 않다고 절대로 새우나 게 등을 입에 대는 일이 없었다. 갑각류 알레르기는 액기스가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니는 식품 표시 사항을 구석구석 살펴가며 절대 입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왔다. 그런 언니가 어쩌다 이번에 새우를 먹게 된 걸까? 처음엔 안 싸던 어른이 유정이가 지 혼자 먹더라 라는 말을 했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라고 내가 강하게 나가자 결국 자백했다. 알고 보니 안 싸던 어른이 모양이나 맛을 알 수 없도록 교묘하게 요리에 섞어 놓은 것이었다. 가엾게도 언니는 괴로워하고 구토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바닥에서 굴러다녔다고 한다.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언니는 그날은 입원해 있기로 했다. 왜 그런 일을 벌이셨나요? 라고 엄마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물어봤더니 안 싸던 어른은 필사적으로 알레르기가 있어도 조금씩 먹여서 적응시키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서요. 무엇보다 편식하는 건 애들 교육에도 안 좋잖아요. 라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혀를 내두를 정도의 무지함에 할 말을 잃은 우리를 대신해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셨다. 알레르기는 적응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먹여서 죽는 알레르기 환자가 연간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제 아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먹는 건 상관없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친구분 좀 불러주시겠어요? 맞지도 않는 지식 때문에 되게 소중한 며느님이 목숨을 뺏길 뻔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선생님, 뭘 그렇게까지... 아유, 됐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데. 그게 사돈 앞에서 할 말인가? 조금이라도 더 드셨으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분은 당신을 살인자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요. 눈앞에서 고통스러워한 며느님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십니까 지금? 지금 생각났네. 친구가 아니라 TV에서 본 것 같네. 어찌됐든 이번에 며느님이 드신 양이 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양은 아닙니다. 진단서에는 아주 제대로 써드리도록 하죠. 그런데도 안 싸던 어른은 계속 핑계만 대고 있었는데 자고 있던 첫째 조카가 갑자기 일어나 울면서 할머니 전에도 엄마가 괴롭다고 말할 때 엄마한테 두껍인 줄 알았다 야 하면서 웃었잖아. 할머니는 우리 엄마를 죽이고 싶은 거야? 엄마 말고 할머니나 죽지 그냥. 할머니 옆에서 같이 웃은 할아버지도 같이 죽어버려 그냥. 초범이 아니었구나.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한 아이들을 나와 엄마가 안아 달래주었다. 바깥 사돈 어른은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이놈들은. 어른한테 죽으라니. 유정이 걔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 거야? 라며 얼굴을 붉히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희 딸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시집을 간 거지 그쪽들한테 살해당하려고 시집간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딸과 아이들은 제가 데려가야겠습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법정에서 들어보도록 하죠. 라고 말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돈 어른을 두고 선생님과 상담 날짜를 짤막하게 잡고 그대로 돌아갔다. 난 너무 화가 나서 사돈 어른이고 나발이고 한 대 치고 싶은 걸 겨우겨우 참았다. 엄마가 되게 차분해서 깜짝 놀랐어. 엄마 엄청 화났었어. 너무 화가 나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 아직도 화가 안 가라앉네. 네 언니가 원한다면 앞으로도 절대 그 집에는 다시 안 보내련다. 이제 사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지. 그 후 병원으로 달려온 형부는 막아서는 바깥 사돈 어른을 밀쳐낸 뒤 의사 선생님께 사정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안 싸던 어른을 때리고는 사람 목숨이 장난이야? 라며 격분했다. 평소에는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었기에 지금까지 폭력을 휘두를 일은 없었는데 이때만큼은 말보다는 손이 먼저 나갈 정도로 머리끝까지 화가 난 것 같다. 안 싸던 어른은 맞은 뺨을 손으로 문지르며 너무하네. 일부러 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처음으로 형부에게 맞아 충격받은 나머지 우시고 말았다고 하는데 형부는 아랑곳 않고 두 번 다시 우리 가족 아는 척 하지 마! 라고 절연을 선언했다. 바깥 사돈 어른이 이놈 자식이 엄마한테 뭐 하는 짓거리냐! 라며 호통을 쳤다는데 살인자를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 엄마를 감싸기만 하는 아빠도 나는 용서 못해! 라고 차갑게 말하고 나서 곧바로 우리에게 사과하러 왔다. 설마 제가 없는 사이에 어머니가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생각을 못했고 일이 이렇게 되어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우리 딸도 자네한테 털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 들은 적 없었지? 네, 하지만 눈치채주지 못한 제가 나빴죠.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했다. 그리고는 부모님과 연을 끊은 사실과 함께 앞으로는 일생을 바쳐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기에 엄마도 나도 형부를 용서해 주기로 했다. 다음 날 언니는 점심 전에 퇴원했다. 사돈 어른이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출입구를 경계하고 있는 우리에게 선생님이 그분들께는 저녁에 퇴원한다고 말해놨어요. 마주치기 전에 얼른 돌아가셔요. 오시면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들어보니 선생님 손자분도 알레르기로 고생이라고 한다. 그 후 형부는 일주일 내로 새 집을 찾고 전화번호도 받고 사돈 댁에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고 믿을 만한 친척에게만 번호를 알려줬다고 한다. 듣자 하니 안사돈 어른은 형부가 어렸을 적부터 규율이 엄격한 사람이었다고 하고 형부의 형도 그에 반항하며 자랐기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언니가 시댁도 가족이라고 감싸안고 가족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가며 시댁 사이를 회복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일로 언니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 당분간은 시댁 가족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고 아이들도 엄청 싫어했기 때문에 완전히 절연하게 되었다. 솔직히 나는 절연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언니에게 죽을 뻔했잖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지만 언니는 이 이상 엮이는 것 자체가 더 고통스럽다 했다. 그래서 지금은 언니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걸로 됐다 싶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두꺼비 같다는 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도무지 인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게 착한 형부와 같은 피라는 게 솔직히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여동생이 태어났다. 작고 귀여운 여동생은 가족 모두에게 사랑받았지만 나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는 차츰 차갑게 변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이나 운동회 같은 학교 행사 때마다 꼭 와주셨는데 여동생이 태어난 후로는 오지 않으셨다. 여동생이 2살이 됐을 때쯤 아빠가 운동회 날 아빠 휴가 낼게 라고 하셨지만 정작 운동회 당일 아빠는 출근하셨고 도시락 챙겨 쌀쌀맞게 도시락을 주신 게 다였다.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카메라로 사진도 찍으면서 열심히 응원해주는데 나만 외톨이인 것 같아서 엄청 쓸쓸했다. 더군다나 이번 운동회는 아빠가 올 거라고 당일 아침까지 기대했던 것도 있어서 더 괴로웠다.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아빠는 주말에도 자주 출근하셔서 집에 안 계시는 날이 많았다. 아무튼 그 후로도 학교 행사에는 가족 누구도 오지 않았다. 다만 가정방문만큼은 엄마가 적극 나서서 선생님을 대접했다. 학용품이나 준비물 같은 건 잘 사주시고 갖고 싶은 물건도 종종 말하면 흔쾌히 사주셨다. 그래도 엄마는 내가 여동생에게 접근하는 건 싫어했고 나와 여동생 사이를 가로막고 일체 손을 못 대게 했다. 특히 밥 먹을 때는 더 심했는데 항상 나는 엄마와 여동생이 식사를 한 뒤에 혼자 먹었다. 어쩌다 같이 먹을 때도 엄마와 여동생 테이블에서 나는 앉은뱅이 식탁에서 먹었다.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한 여동생이 딱히 밉진 않았지만 나한테는 눈길도 안 주는 엄마의 태도엔 마음이 아팠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학원에 다니라고 하셨다. 드디어 나한테도 관심을 갖게 된 줄 알고 기뻐하며 열심히 공부했지만 엄마의 속셈은 나를 중고등학교에 통합된 기숙학교에 보내는 거였다. 합법적으로 집에서 쫓아내려는 의도가 당시 어린 나이에도 어렴풋이 느껴져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는 슬프기 그지없었다. 그래도 학원에는 잘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고 학교에도 합격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다. 안 그래도 사실상 집에서 쫓겨난 판인데 기숙사도 문 닫는 설날과 추석에는 할아버지 집에 가란 소리를 들었다. 그때부터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설날이나 추석 때는 할아버지 집으로 다른 친척분들도 오셔서 시끌벅적했다. 게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물론 친척분들도 나를 귀엽게 봐주셔서 가시방석 같은 집에서와는 달리 맘 편히 지낼 수 있어 행복했다. 그래도 역시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수학여행으로 해외에 가게 됐고 집에 전화해서 호적등본을 보내달라고 했다. 엄마가 절대로 내용을 보지 말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의 내용을 보니 역시 난 입양하였다. 여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나였다면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여동생이 태어나고 엄마가 유독 나에게만 쌀쌀맞게 대하면서 어렴풋이 눈치챈 것들도 많아 담담하게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 후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내가 입양된 이유를 물어보니 내 친모는 양아빠의 여동생이라는 걸 알았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교통사고로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중상이었지만 제왕절개까지 하시며 나를 낳으셨다고 한다. 그 후 상태가 더 나빠져 결국 엄마도 돌아가셨다. 아빠의 부모님은 예전에 돌아가셨고 다른 친척도 없던 터라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봐주실 생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자식이 없었던 내 양부모, 특히 양엄마가 자신이 돌보고 싶다고 간절히 부탁해서 허락했다고 한다. 그 후 친자식이 태어나자 나는 양엄마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 여동생이 태어나고 태도가 180도 바뀐 양엄마에게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만 그전까진 나름대로 잘 대해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가족과는 거리를 두려고 마음먹었다. 그 후 18살이 되었을 때 이제는 파양하고 싶다고 양부모에게 연락이 왔다. 파양 자체는 상관없었지만 그럴 거면 맡겨놨던 친부모 보험금은 다시 돌려달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나는 친부모님이 내게 보험금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에 놀랐고 나중에 더 놀란 건 양엄마가 보험금을 내 양육비로 다 써서 한 푼도 없다고 우겨댄 부분이었다. 내가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까진 할아버지 부부가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셨고 책가방이나 책상, 옷값 같은 것도 양엄마의 말을 믿고 별도로 보내주셨다고 한다. 게다가 중학교 이후 학비는 모두 할아버지 부부가 부담하셨다. 바꿔 말하면 사실상 여태껏 양육비는 내 양부모가 아니라 할아버지 부부가 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입양됐다는 사실보다도 더 충격이었다. 엄마라고 생각한 사람이 사실은 그저 돌봄이나 다름없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할아버지 부부의 넘치는 사랑이 새삼 온몸으로 느껴졌다. 그 후 변호사까지 선임하게 됐고 사용처를 확인해보니 내 양육비 대부분은 양엄마가 흥청망청 썼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더 어처구니 없었던 건 양엄마가 양아빠 모르게 이 모든 일을 혼자서 했다는 점이었다. 곧 부부싸움으로 이어져 양부모는 이혼하고 여동생은 양엄마가 키우게 됐다. 보험금은 양부모가 나를 입양한다고 했을 때 성인이 되면 주겠다 라는 말을 믿지 않은 할아버지가 일부만 건네주었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할 따름이다. 덕분에 양엄마가 배째라고 나와도 생활하기엔 충분해서 양아빠가 대신 갖겠다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다. 그 후론 계속 할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대학도 다니고 지금 직장에 취직도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도 종종 눈물을 흘리며 처음부터 계속 우리가 맡았으면 될 것을 부모 나이가 너무 많으면 네가 창피해할까봐 그만 연신 미안하다고 하신다. 내 양부모를 원망하진 않는다. 다만 여동생이 태어나고 차갑게 돌변한 양엄마를 생각하면 씁쓸한 기분이 든다. 그래도 아예 미워할 수 없었던 이유는 처음엔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것도 있고 처음부터 보험금만이 목적이었으면 그냥 방치만 하고 전혀 돌봐주지 않았을 테니까. 이제 나도 결혼하고 애를 낳고 길러보니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해해보려는 걸 수도.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취할할 땐 특히 더 괴로웠지만 양아빠가 나름 잘나가는 분이셔서 이것저것 소개해주시는 등 많이 도와주셨다. 취직할 때 신혼보증인 같은 것도 흔쾌히 해주셔서 양아빠에게는 감사하고 있다. 한편 그간 연락 없던 양엄마도 할아버지 장례식 때는 여동생을 데리고 조문을 왔다. 그리곤 식사 자리에서 얘도 상속권이 있으니까 이 집은 여동생 몫으로 해도 상관없지? 이 말을 듣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림없지. 애초에 이 집 말고 다른 재산도 그 전에 다인이한테 다 넘길 거지만 이 일이 있은 후 양엄마한테서 길러준 은혜는 잊어버린 거야? 같은 말을 전화로 종종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했다. 나는 어디까지나 입양하지 친딸이 아니란 사실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전근을 계기로 이사를 하게 됐을 때 전번도 바꾸면서 미련 없이 양엄마와의 관계를 끊었다. 그 후 양아빠는 재혼했고 재혼 상대의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혼자서 아무 불편함 없이 살면서도 양부모와 소원해진 나는 어쩌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혹시 양엄마가 여동생이 태어나고도 나 또한 변함없이 사랑해주셨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지 않았을까? 지금도 가족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스스로도 부질없는 상상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가끔씩은 지금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이 날 때가 있다. 그래도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돌아가신 친아빠나 목숨 걸고 날 낳아주신 친엄마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그와는 소개팅에서 만났다. 서로 말도 잘 통하고 해서 금방 사귀게 됐고 몇 년 뒤에는 결혼까지 약속했다.
남친과 사귀기 훨씬 전부터 다니고 있던 직장이 있었는데 남친이 결혼하면 지금 하는 일은 그만뒀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게 가치 있는 시간도 느니까. 남친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는 결혼 준비에 집중했다. 결혼식을 몇 주 앞둔 어느 날 남친에게 평소처럼 전화를 걸었는데 지금 거신 전화는 연락이 통 닿지 않았다. 어라? 이상하다. 처음에는 그냥 바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 다시 몇 번을 걸어도 남친은 받질 않았다.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 남친 부모님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우리랑도 통 연락이 안 되네. 혹시 짐작가는 일 없니? 부모님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눈치였다. 혹시 사고라도 나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한 건가? 이런저런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또 며칠이 지나고 결혼식 일주일 전 드디어 남친한테 연락이 왔다. 처음 전화가 왔을 땐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남친 얘기를 듣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결혼식은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청천벽력 같은 통보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오빠? 지금 어딨어? 만나서 얘기하자. 전 여친 집. 뭐? 남친 입에서 나온 뜬금없는 전 여친 소리에 나는 그만 할 말을 잃었다. 아무래도 연락이 안 됐던 며칠 동안 전 여친 집에 있었던 것 같다. 남친은 역시 첫사랑은 안 잊혀지더라.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렇게 됐다. 미안한 기색도 없이 남일처럼 무덤덤하게 말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큰 충격을 먹은 나한테 남친은 더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애초에 나랑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새 여친을 만들면 전 여친이 질투할 거라 생각했다고 한다. 나랑 결혼한다고 전 여친한테 말하니까 남친이 의도했던 대로 전 여친은 결혼하지 말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고 말했다더라. 그렇게 남친은 원래 목적이었던 전 여친과 재결합했고 볼일 다 본 나하고는 그대로 헤어질 생각이었던 거였다. 애초부터 난 남친한테 철저히 이용당한 거였다. 재결합에 성공한 남친한테 나는 쓸모없는 존재.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결혼식까지는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였다. 나는 먼저 친척들, 친구들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사과하러 다녔다. 내 결혼식을 앞두고 친구들 나름대로 이것저것 준비했던 모양이라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여기저기 사과하러 다니는 동안 나를 탓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얘기를 듣고 나보다도 열받은 사람들 몇 명이 직접 남친 부모님에게 찾아가 한마디 해줬다고 한다. 이렇게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던 나는 점점 멘탈을 회복했고 충격과 슬픔은 차츰 전 남친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다. 친구가 알려준 대로 일단 변호사와 상담하기로 했고 위자료 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결혼식 관련 예식장이나 신혼여행 등도 취소하면서 들어간 위약금도 계산했다. 처음에 위약금 관련 설명을 들어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위약금은 100%였다. 게다가 나의 경우 결혼을 약속하면서 남친 요구대로 직장까지 관뒀던 터라 3년간의 연봉도 같이 청구했다. 결혼식을 위해 맞춘 웨딩드레스를 포함해 다른 비용도 계산하니 전부 합쳐서 1억 원이 넘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나자 드디어 복수의 막이 올랐다. 전 여친 집 주소도 흥신소를 통해 알고 있었기에 태평하게 전 여친 집에 살고 있는 전 남친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물론 그거랑은 별개로 전 여친에게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먼저 반응한 건 전 여친 쪽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여 얘기하는데 첫마디가 난 그런 거 몰랐어.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지만 남의 결혼식 박살내놓고 아무 책임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 나는 당신 남친이 당신 하나 때문에 이 사단을 벌렸다고 인정했어요. 라고 말하며 녹음한 걸 들려줬다. 맘대로 남의 결혼식을 망쳐놓고도 아무 일 없이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지 증거를 들이대자 자기 상황이 불리한 걸 알고는 얼굴빛이 파랗게 변했다. 이런데도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면 재판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쐐기를 박아줬다. 재판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전 여친 얼굴이 쭈글쭈글해졌다. 재판 가면 무조건 지는 걸 지도 알았겠지. 전 남친이랑 헤어지면 위자료를 깎아주겠다고 하자 바로 헤어지겠다고 했다. 참고로 전 여친이 이렇게 나올 걸 예상했던 터라 처음 금액보다 1.5배 부풀린 위자료를 제시하고 그걸 원래대로 되돌렸을 뿐이었다. 더 귀찮았던 건 전 남친 쪽. 결혼도 안 했는데 돈이 들 리가 없잖아!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다.
아니, 계약할 때 뭐 들었어? 위약금 얘기했었잖아. 진짜 지능이 의심된다. 이제 전 여친한테도 손절당했고. 그냥 결혼식은 하자. 그럼 위약금은 안 물어도 되잖아. 끝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댄다. 진짜 구제불능이다. 게다가 나랑 결혼하는 건데 영광이지. 이렇게 개소리를 혼자 계속 해댔다. 결혼식 날짜는 지난 지 오래다. 애초에 아직도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내 몸도 마음도 얼마나 상했는지 짐작도 안 가나 보다. 전 여친에게도 버려져 친가에 돌아간 전 남친은 자기 부모님 손에 붙들려 우리 집까지 끌려오게 됐다. 그의 부모님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시며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할 테니 부디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렴 라며 무릎까지 꿇으셨다. 부모님께서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는데도 아직 혼자 정신 못 차린 전 남친은 아니 근데 그게 이렇게 계속 변명만 하다가 아버지에게 제대로 한 대 얻어맞는다. 네가 뭔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남의 귀한 딸 인생을 망친 거라고. 남자답게 책임질 건 책임져라 라고 듣고는 멍하니 있었다. 전 남친은 나한테 당장 위자료를 지급할 만큼의 경제적 여유는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는 일단 부모님이 전 남친 대신 지급해 주시기로 하셨고 감사히 받았다. 친척, 친구 외에 결혼식에 오실 예정이었던 분들에게도 그간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재차 사과드렸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전 남친 회사 사람들도 있었다. 그분들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린 결과 전 남친 소행은 사내에 순식간에 퍼졌다고 한다. 특히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성이 쓰레기네, 사이코 아냐? 라는 식으로 화자되어 결국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낮에도 밤에도 알바 뛰면서 빚 갚는데 정신없다고 한다. 사는 곳 꽤 시골이니까 이직할 때 찾기도 어렵겠지. 뭐 잘해봐라. 한동안은 전 남친한테 너랑 다시 시작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어. 그때까지 내가 준 위자료는 잘 가지고 있어? 같은 기분 나쁜 카톡이 와서 전 남친 부모님에게 말했더니 바로 해결됐다. 겉보다 애초에 그거 네 돈 아니니까. 나는 그로부터 몇 년 후 결혼에 트라우마가 생겼지만서도 몇 년이나 지극정성으로 구애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로 했다. 저번 주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예전 일을 알고 있던 친구들도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솔직히 지금 남편을 의심한 건 아니지만 결혼식 직전에는 트라우마가 심해져 고생 많이 했다. 그럴 때 지금 남편이 매일 곁에 있어줘서 정말 근사한 결혼식을 할 수 있었고 이번에야말로 행복해질 수 있었다.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즈음부터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다. 아기일 때부터 쭉 키워주셨는데 내가 언젠가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어렸을 적부터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엄마와 아빠는 재혼 후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도 이해하고 있었다. 나를 낳아준 여자에 대해서는 엄마도 들은 적이 없어 보였고 나도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엄마는 부족할 거 없이 내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고 그 덕에 내가 비굴해질 일도 없었다. 아빠는 시골 장남이라는 이유로 주위에서 다음엔 아들 낳아라 라고 했었지만 아빠와 엄마 사이에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할머니나 친척들이 애가 안 생기니까 일부러 애 딸린 남자를 노린 거야 라고 아빠가 없을 때 뒷담화를 하곤 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엄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항상 웃어주셨다. 하지만 하도 친척들이 성가시게 굴어서 어느 날 부모님은 불임 치료를 생각하셨다. 아빠에겐 이미 내가 있기 때문에 불임의 원인은 엄마한테 있긴 하겠지만 초진이니 부부 둘이서 같이 검사하러 갔다. 아빠는 일 때문에 결과를 안 듣고 먼저 돌아가 버려 엄마만 결과를 들고 돌아와서는 역시 제가 원인이었어요 라고 아빠에게 말했다. 엄마가 불임이라는 확고한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라 주위의 질타는 더욱 거세졌으나 아빠와 엄마는 헤어지지 않았다. 애초에 아빠와 엄마는 서로 사랑하고 있었고 사이도 매우 좋았다. 게다가 아빠는 자신과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엄마와 헤어질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였기도 했고 말이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를 향한 애정은 물론이지만 그것보다도 수빈이랑 절대 떨어지기 싫어 라고 했다. 이혼해버리면 아빠의 자식인 나와는 연을 끊게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엄마는 항상 내게 붙어 있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딸려온 애라서 약간 서먹하거나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 애틋함이 없기도 하겠지만
엄마는 혼낼 때도 진심을 담아 혼냈고 그것도 내가 바른 사람으로 자라기 위한 마음으로 그러는 거란 걸 알기에 내가 혼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이가 어려도 일일이 다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평소에는 많이 예뻐해 주었기 때문에 주위에 말하지 않는 이상 모두가 친자식이라고 믿었고 친딸이 아니라고 말해도 농담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를 아껴주었다. 하지만 그 후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는 나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여자아이라고는 해도 대를 이을 아이는 나밖에 없었지만 왜인지 엄마와 친척이 대화를 나누더니 쉽게 집을 나올 수 있었다.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친척들도 매번 엄마한테 심한 말을 해왔기에 아빠가 죽음으로써 관계를 청산당한 것 아닌가도 생각했다. 나는 친척들에게 인사도 못한 채로 재빨리 집에서 내보내졌다. 그리고 그 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엄마와의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엄마는 변함없이 다정했다. 아빠가 남겨준 돈도 있었기에 엄마 수입으로 어떻게든 2명이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내가 대학교 2학년일 때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불치병이라는 걸 알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나 이상으로 엄마도 굉장히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을 생각만 하자 우리. 라고 격려해도 아니 그게 아니란다. 라고 곤란한 듯한 얼굴을 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연신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무리도 아니겠거니 했지만 그런 엄마의 모습은 뭔가 엄청 필사적이었다. 게다가 나에게 엄마 방은 더러우니까 청소 같은 거 하지 마렴. 엄마가 금방 퇴원하고 직접 할 테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더러워도 집 청소 정도는 내가 해도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본인 몸 생각을 가장 우선시해서 1분 1초라도 오래 곁에 있어 주었으면 했다.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쇠약해져가는 엄마는 나를 만날 때마다 내가 어릴 적부터 항상 해오던 수빈이는 아주 이쁜 엄마 딸이란다 라는 말을 해주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 반복해서. 그리고 엄마는 그대로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엄마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엄마 쪽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러주셔서 나는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나와 엄마가 사이가 좋은 것도 엄마가 나를 예뻐해주던 것도 알고 있는 주변 사람은 내가 멍해져 있는 동안 내 기분을 살펴주었다. 부모님도 내가 대학을 나올 정도의 돈은 남겨주셔서 생활할 수 있었지만 다시 일어서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나는 부모님의 돈은 소중히 쓰고 싶었기에 대학에 다니며 알바했다. 알바를 하고 있을 때는 잠시나마 슬픔을 잊을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 가능한 한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고 생각해서 사회인이 된 기회에 조금 싼 집으로 이사가기로 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의 물건들을 보고 추억을 떠올려가며 청소하고 있었는데 문득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장롱 안은 치워도 되지만 장롱은 추억이 담긴 물건이니까 절대 버리지 말라고 했었다. 그리고 짐을 다 챙기고 이사가는 날 이삿짐 센터에서 가구를 옮기고 있을 때 장롱 바닥에서 믿을 수 없는 물건이 나왔다. 낡고 빛바랜 종이 한 장. 그걸 본 순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해하고 나서는 속이 울렁거렸다. 그것은 오래된 진단서 같은 것이었다. 종이가 낡아서 읽기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거기에 쓰여있는 내용은 아빠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이었다. 일단 너무 깊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이사를 다 마치고 일을 배우는 것에 전념했다. 적응도 다 하고 드디어 다른 일을 생각할 여유가 생기고 나자 뒤늦게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일단 아빠가 무정자증이라는 건 나는 아빠 딸이 아니라는 소리다. 전에 둘이서 불임 검사를 하러 가서 엄마만 결과를 들었으니 아빠는 아마 몰랐을 것이다. 알고 있었다면 검사하러 갔을 필요도 없었을 테고 애초에 나를 키우지도 않았을 것이다. 엄마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본인 탓으로 만들면서까지 숨겼다. 여기서부터는 내 상상이지만 내 진짜 엄마, 즉 아빠와 처음으로 결혼한 여자는 아빠와 결혼했음에도 불륜을 저질러 다른 남자의 아이를 뱄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 어쩐지까지는 이제 와서 알 수 없다. 하지만 항상 곁에 있어 주었던 엄마의 생각은 알 것 같다. 분명 모두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내가 아빠의 애가 아니라는 걸 알면 나를 자신의 밑에 둘 리가 없다. 낳아준 엄마가 바람을 피워 임신하게 된 나를 키울 의무도 없고 얼굴도 보기 싫다고 말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알려지기라도 하면
최악의 경우 낳아준 엄마에게 보내지거나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걸 엄마는 스스로 죄를 덮어 써가면서까지 나를 지켜준 것이다. 게다가 엄마는 부모가 둘 다 제대로 있는 환경에서 나를 키우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아빠가 죽고 나서 집에 머무를 이유가 사라지자 아마 친척들에게 엄마가 진실을 말했을 것이다. 그래서 대를 이어야 할 내가 쉽게 집을 나올 수 있었던 거구나 하고 드디어 납득이 갔다.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손주 따위 필요 없었을 테니까. 그 덕에 왜 엄마가 나를 누구에게도 인사시키지 않고 집을 나왔는지도 자연스럽게 알 것 같았다. 분명 평소부터 엄마에게 심한 말을 해왔던 인간들이니 혹시 내가 아빠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 얼마나 끔찍한 말들을 내뱉었을지 알 수 없다. 심지어 떠나가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엄마는 그냥 얼굴을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나를 지키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멀리 이사간 것도 납득이 갔다. 타지로 이사가고 나서 갑자기 병이 생길 거라곤 예상도 못했던 거겠지. 내가 이사를 가며 장롱을 치울 것도 말이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지금에서야 조각나 있던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나를 낳은 엄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내게 있어 엄마는 항상 내게 애정을 쏟아가면서 정성을 다해 키워준 엄마 한 명뿐이다. 그건 내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부모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두 분이 내 부모님이어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